여기 아시아를 이끌던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부심은 확고했고 내일은 언제나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모든 것을 뒤바꾸어 놓았죠. 안주를 선택한 거인과 혁신을 택한 이웃의 이야기. 10년차 베테랑 PD가 직접 마주한 충격적인 현장을 지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NHK 글로벌 다큐멘터리부 PD 야마모토 리카라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세계 각국의 경제와 문화를 취재해왔는데 이상하게도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국만큼은 직접 취재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고 K-팝도 종종 듣곤 했지만 방송인으로서 한국을 진지하게 바라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게 있어 변화의 계기는 지난달 도쿄 시부야에서 있었습니다. 취재 중 우연히 만난 10대 청소년들이 한국의 최신 유행을 이야기하며 눈을 반짝이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들에게 일본 아이돌이나 애니메이션은 더 이상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BTS의 새 앨범이나 블랙핑크의 공연, 그리고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를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들이 단순히 한국의 문화만이 아닌 한국의 생활 방식과 시스템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해결되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현금을 들고 다녀야 하나요? 라는 질문은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의 경제 지표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GDP 성장률, 수출 실적, 문화 콘텐츠 수출액. 모든 지표가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특히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할 것이란 전망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렇게 알게 된 사실들은 더욱 충격적이었는데요.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 세계 최초 5G 상용화, 전기차 배터리 기술 세계 1위, 한국 문화 콘텐츠의 폭발적인 성장까지. 한때 이 모든 분야에서 우리 일본이 선두였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디지털 경쟁력 순위였어요. 한국은 계속 순위가 상승하는 반면 일본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죠. 우리가 자부심을 가졌던 기술력과 혁신성이 이제는 다른 나라를 부러워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일본은 언제부터 이렇게 뒤처지게 된 걸까요? 한때 아시아의 선두주자였던 일본이 이제는 옆 나라의 발전상을 부러워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난주 도쿄의 한 카페에서 만난 젊은 직장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일본은 마치 영원히 멈춰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이 말에 담긴 무거운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 특별 취재를 제안했고 팀장님께서도 빠르게 승인해 주었어요.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취재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했어요. 단순한 한류 열풍을 넘어 한국이 이룩한 디지털 혁신과 경제 성장의 비결을 파헤치고 싶었습니다. 일본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겠노라 다짐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달라진 세상을 제 두 눈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입국장에서 눈에 띈 것은 현금이나 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제 손에 들린 현금 다발이 오히려 낯설어 보일 정도였죠. 입국 수속을 마치고 공항철도를 타기 위해 자동 발매기 앞에 섰을 때 첫 번째 당혹감이 밀려왔어요. 기계가 제가 내민 일만엔 지폐를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한국분이 친절하게 알려준 방법은 놀랍게도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한 채 저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호텔에 짐을 풀고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일본의 편의점은 현금 결제가 대부분이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물을 집어들고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열자 주변 사람들의 의아한 시선이 느껴졌어요. 직원조차 현금 거스름 돈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정도로 현금 결제가 낯설어 보였죠. 한국의 편의점에서는 모든 게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되었습니다. 결제는 물론 적립 포인트와 쿠폰까지 디지털화되어 있었죠. 계산대 앞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드는 순간부터 결제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2초. 이런 편리함을 보며 일본의 현금 문화가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통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편의점에서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일본의 복잡한 지하철 시스템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지하철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는데요. 우선 모든 역에 설치된 스크린 도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일부 역에만 설치되어 있는 것과 대조적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환승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환승할 때마다 새로운 티켓을 발권하거나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에 비해 서울에서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노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도착 정보와 환승 경로 안내는 마치 미래의 교통 시스템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인상 깊었던 것은 지하철 내부의 디지털 안내 시스템이었습니다. 각 칸마다 설치된 대형 디스플레이는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와 환승 정보를 제공했고 심지어 혼잡도까지 알려주었어요. 일본의 지하철에서 종이로 된 노선도를 들여다보며 길을 찾던 제 모습이 문득 부끄러워졌습니다. 지하철 내부는 놀랍도록 깨끗했고 와이파이는 물론 휴대폰 충전기까지 비치되어 있었어요. 이용객들은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며 여유롭게 이동했습니다. 반대로 일본의 지하철에서는 아직도 와이파이 연결이 불안정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이책이나 신문을 보는 것이 일상적인 풍경이었죠. 이런 첨단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일본의 대중교통이 얼마나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한때 세계 최고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자랑하던 일본이 이제는 서울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모습이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편의점과 지하철에서 겪은 경험들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닌 미래를 향한 발걸음의 속도 차이였습니다. 해가 저물고 강남 거리로 나섰을 때 또 다른 차원의 도시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식당들,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연 카페들, 그리고 끊임없이 오가는 배달 오토바이들.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특히 새벽 3시에도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는 사실에 취재진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한밤중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의 활력은 마치 도쿄의 잃어버린 청춘을 보는 것 같았어요. 심야 시간임에도 거리는 안전했고 여성들의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포장마차에서는 삶의 활기가 넘쳤고 24시간 카페에서는 젊은이들이 열정적으로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 한켠이 묵직해졌습니다. 우리 일본은 언제부터 이렇게 뒤처지게 된 걸까요? 한때 아시아의 선두주자였던 일본이 이제는 기본적인 결제 시스템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어요. 취재진들과 밤늦게 호텔로 돌아오는 길 모두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누군가 우리는 시간이 멈춘 것 같다고 말했고 다른 누군가는 이대로 가다간 영영 따라잡지 못할지도 모른다며 걱정했죠. 첫날 취재를 마치며 든 생각은 이것이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세, 혁신을 향한 열정,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어쩌면 이런 것들인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강남역 스타트업 밀집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대기업만 바라보고 있는 동안 이곳의 청년들은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었어요. 강남 테헤란로의 높은 빌딩들은 실리콘밸리를 연상시켰는데 작년 기준으로 이 지역에만 5,000개가 넘는 스타트업이 있다는 통계는 놀라웠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창업자들의 평균 연령이었는데 한국스타트업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창업자의 35%가 20대, 45%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의 조사 결과가 떠올랐어요. 일본의 20대 청년 중 창업을 고려하는 비율이 고작 4%에 불과했고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한국은 20대의 창업 의향이 28%에 달했어요.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실패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의 오점으로 남아요. 취업은 물론 결혼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서 누가 감히 안정된 길을 벗어나려 하겠습니까? 하지만 한국의 청년들은 달랐어요. 실패를 경험으로 여기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고 재도전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도 탄탄했습니다. 정부 지원 정책의 차이도 컸어요. 한국은 청년 창업가에게 최대 1억 원의 지원금과 함께 사무공간 멘토링까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창업 지원은 복잡한 행정 절차와 보수적인 심사 기준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졌어요.
기업 문화의 차이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일본의 대기업들은 여전히 종신 고용을 강조하며 안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젊은이들은 창업이라는 위험한 도전보다 안전한 취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대기업들은 스타트업과의 협력과 투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었어요. 삼성, 네이버, 카카오 등은 적극적으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으로 이어졌는데 교육 시스템의 차이도 간과할 수 없었어요. 일본의 교육은 여전히 안정적인 직장 찾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유명 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최고의 성공으로 여겨지고 있죠. 이런 획일화된 성공 공식 속에서 창의성과 도전 정신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초등학교부터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기업가 정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대학에서는 창업 동아리 활동이 활발했고 실제 창업으로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까지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 대학은 창업 휴학 제도를 도입해 학생들의 도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목격하며 일본 청년들의 미래가 더욱 걱정되었어요. 한때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이 이제는 청년들의 도전 정신마저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일본 청년들이 이러한 현실에 순응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안정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안주의식이 그들의 날개를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이 글로벌 시장을 향해 날갯짓할 때 일본의 청년들은 안전한 둥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실리콘밸리, 유럽, 동남아시아를 누비며 시장을 개척하는 한국의 젊은 창업가들을 보며 일본의 청년들이 떠올랐습니다. 해외 진출은커녕 국내 시장에서조차 도전을 주저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변화는 시급합니다. 단순히 창업 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아닌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필요해요. 실패를 용인하고 도전을 장려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교육 현장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해요. 정답만을 요구하는 교육이 아닌 질문하고 도전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고 결국 일본의 미래 경쟁력마저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미 많은 분야에서 한국에 뒤처지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어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산업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순위가 밀려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청년들의 도전을 가로막는 장벽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해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만들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일본의 경쟁력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서울 스타트업 현장을 취재하면서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 직원이 추천한 근처 유명 한식당을 가보기로 했지만 당일 예약은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네이버 애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 예약이 가능했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미슐랭 레스토랑부터 길거리 맛집까지 2천만 개가 넘는 식당 리뷰와 실시간 예약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예약부터 결제, 리뷰 작성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두 해결되는 점이 너무 부러웠어요. 취재 중에 필요한 각종 행정 서류를 발급받으면서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더욱 실감하게 되었는데요. 일본에서는 각종 증명서 하나를 받기 위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고 수많은 도장을 찍어야 했지만 한국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어요. 한국의 행정처리 속도는 일본의 3배가 넘는다는 통계를 접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발급은 30초, 사업자 등록증 발급은 1시간, 법인 설립은 단 하루면 가능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각각 3일, 2주, 한 달 이상이 소요되는 현실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전자서명 제도였어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실인감 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수지만 한국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전자서명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덕분에 계약이나 각종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었습니다. 공공 데이터 개방과 활용도 큰 차이를 보였어요. 한국은 정부의 각종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장려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교통, 날씨,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탄생하고 있었어요. 이런 차이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를 파헤치면서 더욱 뼈아픈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닌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한국과 안주를 선택한 일본의 극명한 차이였어요. 한국은 1997년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전자정부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행정 업무의 전면적인 디지털화를 시작했어요. 2001년에는 전자정부법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까지 마련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미래를 준비한 것이죠.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동안 변화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버블 경제 붕괴 이후에도 기존의 아날로그 시스템을 고수했고 팩스와 도장 문화에 안주했어요. 충격적인 것은 2021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총괄하는 정부 조직조차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발표된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한국은 3회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지만 일본은 14위에 그쳤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화율 차이입니다. 한국이 98%를 달성했지만 일본은 고작 7.5%에 머물러 있어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이러한 격차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줬는데 한국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방역체계를 구축할 때 일본은 수작업으로 서류를 처리하느라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했습니다. 도쿄도의 경우 지원금 신청 서류 처리를 위해 공무원 400명을 추가 투입해야 했다는 사실은 일본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어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일본의 관료주의적 문화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최소 10개 이상의 부서 승인이 필요하고 한 부서라도 반대하면 전체 계획이 무산됩니다. 도장 문화에 익숙한 기성세대의 저항도 강해서 디지털 전환은 늘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어요.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도 일본은 계속해서 순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28위로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한국, 중국에도 뒤처진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선진국의 지위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행정 시스템의 현격한 차이를 실감한 후 잠시 여유를 찾아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주말 오후에 한강공원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산책하는 어르신들,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러닝이나 라이딩을 즐기는 젊은이들로 북적였어요. 눈에 띈 것은 한강변을 따라 늘어선 편의시설이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문화공연장, 자전거 대여소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일본의 공원들이 단순한 휴식 공간에 그치는 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아파트 노래가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려왔어요. 요즘 아파트 노래가 정말 인기가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최근 블랙핑크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협업곡 아파트가 빌보드 핫백 8위에 오르며 세계적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한국을 한 번 더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틱톡에서는 한국어 아파트 발음 따라하기가 전 세계적 트렌드가 되었고 뮤직비디오는 11일 만에 2억 뷰를 돌파했죠. 이 성공의 이면에는 치밀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K-팝 아티스트들은 데뷔 전부터 영어 교육을 받고 해외 시장을 겨냥한 콘텐츠 제작 능력을 키웁니다. SNS 마케팅 전략도 세계 시장을 고려해 다국어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와 대조적으로 2020년 일본의 대표 아이돌 그룹 아라시의 미국 진출 시도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아라시는 브루노 마스에게 70억 원을 지불하며 미국 진출용 곡을 의뢰했고 빌보드 1위를 할 경우 추가로 3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MTV와 GMA 출연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취소되었고 미국 아이튠즈 차트 530위로 진입 후 곧바로 차트 아웃되었습니다. 브루노 마스는 이후 이 협업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미국 토크쇼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을 때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K-팝은 체계적인 트레이닝 시스템과 글로벌 마케팅 전략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지만 일본의 아이돌 산업은 여전히 자국 시장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일본 음악 시장의 90% 이상이 자국 음악이며 해외 진출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디지털 전환의 차이였습니다. K-팝 산업은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유튜브와 SNS를 적극 활용하는데 일본은 여전히 CD 중심의 전통적인 음반 산업에 머물러 있었어요. 2022년 기준 일본 음악 시장에서 CD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70%를 넘는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K-팝 경영대회를 여는 등 세계화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어요. 이에 반해 일본의 대형 연예 기획사들은
여전히 국내 시장 중심의 보수적인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하며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한때 세계 문화를 선도하던 일본이 이제는 한국의 문화 산업을 부러워하는 처지가 된 것이 안타까웠어요. 한국의 문화적 성공을 목격한 후 마지막 취재지로 송도 스마트시티를 찾았는데요. 이곳은 한국이 그리는 미래의 모습을 한눈에 보여주는 곳이었어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자율주행 버스 시범 운행 계획이었습니다.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 등 첨단 센서를 활용해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은 이미 도심 지역과 대중교통 밀집 구역에서 시범 운행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는 교통 체증 해소와 대기 오염 감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실증단지도 방문했는데요. 일본의 도요타가 수소차 개발에 주력하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한국이 앞서고 있었어요. 전기차 분야에서는 현대차가 테슬라에 이어 세계 2위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이길 수 있는 게 이제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더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였어요. 도로, 교통, 통신, 에너지 등 도시의 모든 인프라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죠. AI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도시 전체의 효율을 최적화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슈퍼시티 구상이 아직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과는 큰 차이였어요. 일주일간의 취재를 마치며 이 모든 경험을 어떻게 일본 시청자들에게 전달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일본의 변화가 얼마나 시급한지를 전달해야 했어요. 우리가 놓친 10년의 의미를 시청자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의 성공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IMF 위기 이후 과감한 구조조정과 디지털 전환, 청년들의 도전 정신,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며 변화의 시기를 놓쳐버렸죠. 귀국 후 첫 방송에서는 잃어버린 10년, 그리고 다가올 10년이라는 주제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 합니다. 한국의 현재가 일본의 미래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변화가 무엇인지 제시하고 싶어요. NHK 특파원으로서 마지막 취재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일본이 변화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취재가 일본의 새로운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특집에서는 이번 취재를 바탕으로 일본의 미래 전략을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NHK 야마모토 리카 PD가 전한 현장 취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한때 아시아를 선도하던 일본이 이제는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부러워하는 모습이 그만큼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아래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 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